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명예교수인 신중섭입니다. 이 시간에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평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큰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 누구를 만날까? 이런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문제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체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행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런 소소한 문제,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민주주의를 해야지, 자유가 뭐지? 이런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가 권위주의 시대라고 부르는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압박감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에 따라서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가, 나에게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즉각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바빠서 이런 큰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살게 됩니다. 칼 포퍼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생의 어떤 지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학 또는 철학으로 나아가는 길은 하나뿐이다. 문제와 만나고 그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그 문제와 사랑에 빠져라. 만일 더 매혹적인 문제를 만나지 않거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죽음이 너를 그 문제와 갈라놓을 때까지 그 문제와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거는 철학자가 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일상을 사는 사람에게는 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핵심적인 중요한 그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산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문제와 만나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평생 동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좋은 인생을 살려고 하면은 자기 어떤 인생의 문제를 찾아서 그 문제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이 좀 더 보람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론이라든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걸 철학적으로 명쾌하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론이라고 많이 배우지요, 학교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도 이론이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이론이고, 그 다음에 뉴턴의 역학 이론도 이론입니다. 그 이론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가 뭐냐? 칼 포퍼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론은 우리가 세계라고 부르는 것을 낚기 위해 던지는 거물이다. 우리는 세계를 합리화하고 설명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거물을 던진다. 우리는 그 거물의 눈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쓴다. 이것은 물론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학자들에게 해당되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일상적으로도 우리가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짜내는 거죠. 그때 그것을 우리는 과학적으로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게 될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은 자유민주주의가 뭐지? 과연 내가 자유민주주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이런 거창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지요. 일상적인 문제에 매몰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자유민주주의를 공부하기 전에, 이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합쳐서 된 말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유가 무엇인가, 자유에 대한 정의, 나아가서 그런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 체제와 경제 체제가 필요한가라고 생각을 하는 자유주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우리 보통 사람들,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자유주의자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주로 경제적 자유주의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원래 자유주의 역사에서 경제적 자유가 대단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의 원래적인 의미는 경제적인 문제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종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서구에서 기독교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근대까지만 하더라도 종교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교회를 안 나간다든지 신을 나는 안 믿는다든지 뭐 이렇게 주장하면은 대학 교수가 될 수 없었어요. 철학자 중에 영국의 유명한 스코틀랜드 철학자 중에 데비드 휴움이 있는데, 그 데비드 휴움은 그 당시에 기독교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학 교수가 못 되고 평생을 월급쟁이 노릇을 못하고 그냥 자유기고가로 살았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 생각해 볼 수 없는 문제죠. 그러나 이 종교의 자유가 시작되면서 자유가 이념적으로 첫 발을 내디디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가 뭔가 하면은 국가에서 인정한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죠. 종교 재판도 하고. 그래서 종교 전쟁까지도 했습니다. 내란도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유가 문제가 된 것은, 야, 이게 우리가 종교가 다르더라도,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종교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끼리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데서 자유주의가 출발했고, 그런 사람들, 다양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을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려고 할 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가 해서 나온 게 관용입니다. 관용. 요즘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죠. 당신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라, 그리고 받아들이라,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제 어떻게 된 건지 요즘은 점점 더 관용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살아가려고 하면은 자기 자신과 생각이 아무리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천사와 악마의 중간에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악마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천사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로 사람은 더러운 강물과도 같다. 우리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참 저런 놈이 있어? 저것도 인간이야?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몸을 더럽히지 않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더러운 강물을 모두 받아들이려면 우리는 먼저 바다가 되어야 하리라. 이 니체가 짜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선에서 한 얘기입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뭐 불교에서는 연꽃 얘기도 합니다. 더러운 물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죠. 그리고 바다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서 자기를 정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더럽고 더러운 것들, 나로 보면 도저히 관용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아량과 포용력을 지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니체는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인가 이 얘기를 하려고,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들어온 게 문서적으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1948년 8월 15일 이후입니다. 물론 그런 자유주의가 헌법이라고 하는 나라의 문서에 기록이 돼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규정하기 전에 임시정부 헌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1919년에 상위 임시정부가 출발했죠. 그러나 물론 상위 임시정부를 하나의 완결적인 국가로 보기는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국가의 3요소 중에 결핍된 게 많아서 그렇죠. 그리고 19년에서 8년 전 사진이에요. 이게 서울 종로 2가 사진이라는데 우리의 조상들이에요. 저기에 사진에 나온 우리의 조상이 10살 정도를 잡으면 아마 1900년대에 태어난 아마 다 돌아가셨겠죠. 그분들이 엿을 팔고 있는 사진입니다. 종로 2가에서 엿파는 아이들의 모습이라고 해서 1911년에 찍은 사진인데 아마 이건 외국 사람이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이거 재밌는 사진이죠. 그 다음에는 1800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것도 아마 외국인 어느 기자가 찍은 사진인지 뭐 선교사가 찍은 사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른쪽에 있는 것이 1880년대의 종로거리의 조선시대죠. 그리고 왼쪽 그림은 현대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세계가 바뀌었어요. 이거 상상으로 해볼 수 있겠어요? 불과 140년 사이, 150년 사이에 세상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6.25 당시 6.25의 이제 전쟁에서 참화를 겪은 거죠. 6.25 왼쪽 사진은 완전히 파괴된 서울시가지고 오른쪽은 현대의 서울시가지입니다. 이 차이가 이제 어디에서 오느냐? 두 사진을 보고 우리나라가 참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뭐지? 이 원인이 어디에 있지? 이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바뀐 거야? 뭐가 바뀌어서 도시의 모양이 이렇게 달라졌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참 여러 차례 인용이 되는 그런 나사가 찍은 사진인데요. 밤의 야경입니다. 오른쪽에 기따랗게 있는 게 일본이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 3분의 2 정도에 있는 아주 밝은 빛으로 하고 있는 물고기처럼 생긴 그 밝은 부분이 아마 동경일 것 같아요. 동경이고 왼쪽에 있는 게 우리나라 한반도 사진이고 아주 밝은 부분이 서울이고 아랫부분에 있는 부분이 아마 부산이고 여러 점점점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마 우리나라의 대도시가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서울 이쪽으로 보면 캄캄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바다처럼 보여요. 실제로는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불빛이 하나 보이는데 그건 아마 중국의 어디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이제 남한하고 북한의 어떤 그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왜 이런 사진에 우리가 주목하는가 하면요. 일제로부터 우리가 1945년에 독립이 되고 북한에는 소련군이 진주를 하고 남한 쪽에는 미군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독립을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식민지의 속국으로 독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있던 메가더 사령부에서 미군이 남한 쪽으로 와가지고 치안 유지를 해야 되고 북쪽에서는 소련이 치안 유지. 지금은 이데올로기로 이제 갈라져가지고 한때는 냉전을 관계를 유지했습니다만은 2차 세계대전 때 소련하고 미국은 한편이었습니다. 같은 연합군이었어요. 소련은 물론 좀 늦게 참전을 했습니다만은 소련군도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러니까 당연히 발언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에 들어와 가지고 45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몇 년이 흘렀나요? 한 80년 정도 흘렀나요? 45년 60에다가 80년 정도가 흘렀네요. 그런데 왜 북한하고 남한이 이런 차이가 날까? 이런 질문을 역시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에스모글루라고 하는 사람하고 공동 저술이 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이 사실에 주목을 했습니다. 똑같은 인종에다가 민족에다가 문화에다가 지하자원, 자연 환경이 유사한데 똑같지는 않겠죠. 북한하고 우리가 조금 다르니까. 그런데 뭐가 이 두 나라의 차이를 만들어냈냐라고 하는 경제학자로서의 문제의식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공동 저자들은 이것은 바로 제도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미세하게 밝혀가지고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죠. 만약에 우리가 남한하고 북한의 차이를 경제학적으로 명쾌하게 밝힌다고 하면은 그 이론을 오늘날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에 적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1인당 국민 소득이 35,000불이 되는데 하루에 2달러 이하로 사는 나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잘 살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인류애를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죠. 만약에 남한과 북한의 차이점을 이론적으로 잘 구명해 낸다면 그것을 전 세계에 적용을 해서 여전히 못 살고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하면은 남한처럼 짧은 기간 안에 경제적으로 성공을 하고 정치적으로도 민주화를 이룩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못 사는 나라를 그렇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노벨 경제학상을 준 것 같아요. 대단히 중요한 설명을 한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이 남한과 북한의 차이를 설명하는 그 이론을 오래전에, 제가 보기에는 아주 오래전에, 이분은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실 텐데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라고 하는 인류학자라고 봐야 되나요? 뭐 지리학자라고 봐야 되나? 이분이 1894년하고 1897년 사이에 그 당시 조선이죠, 조선을 4차례 답사를 하고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 아마 저거는 그 당시 그냥 코리아라고 한 걸 이제 오늘 우리에 맞게 이제 한국이라고 번역을 한 건데 그 당시의 나라 이름으로 하면 아마 이시조선이 되겠죠. 이 책을 이제 발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상당히 재미있는 책인데요. 1894년이니까 뭐 조선시대 말기라고 볼 수 있나요? 이 책 보면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추체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사벨라 버드 비숍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조선에서 본 조선인하고 시베리아, 요즘식으로 하면 연해주입니다. 연해주. 그 당시는 아마 러시아겠죠. 러시아에서 본 조선인이 너무 틀린 거예요. 똑같은 조선인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한반도에서 본 조선 땅에 사는 조선인들을 보고 열등한 민족이다. 약하고 연약하고 나태하고 가난하고 의존적이고 노예근성에 젖은 조선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관리와 귀족의 가혹한 세금으로 찌들어 있는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베리아 가서 보니까 같은 조선인인데 다른 거예요. 시베리아에서 본 조선인들은 부자농부가 되었고 건면하고 훌륭한 행실과 우수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왜 이러지? 비숍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관찰을 해보니까 정치 체제가 틀린 거예요. 러시아에서는 군주정이고 이시조선도 군주정이죠. 그런데 러시아 군주정은 아마 그 당시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시베리아에서는 이렇게 가혹하지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러시아 군주정은 강력한 통치력을 보였으나 권력의 한계를 지키면서 금지 규정으로 외국인을 번거롭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조선에 사는 조선인들, 약하고 못 살고 나태하고 의존적이고 노예근성을 가진 조선인들과 러시아에서 본 조선인들, 부자 농부가 되어 있고 건면하고 훌륭한 행실과 우수한 성품을 가진 조선인의 차이를 비숍은 정치 체제에서 찾았습니다. 이거는 조선의 정치 체제하고 러시아의 정치 체제가 달라서 그렇구나. 이걸 물론 이제 오늘식으로 얘기하면은 리서치 필드 연구를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입증한 건 아니고 그냥 지리학자의 관점에서 그렇게 적은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나와요. 그 책에. 비숍의 놀라운 관찰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이제 두 체제를 가른 것이 뭔가 하면 이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1980년대, 1900년대 초에 조선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달라진 게 뭐냐?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념의 중요성입니다. 체제의 변화예요. 그 체제가 변화한 것을 우리는 이념의 차이를 에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은 우리나라의 간단한 역사입니다. 대한제국이 있었죠.
고종이 황제였습니다. 황제? 하여튼 뭐 대한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제국이 결국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일제강점기로 들어가서 36년 동안은 일제가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에게 망하면서 우리나라는 식민지, 일본의 식민지로서의 해방을 맞이했어요. 이거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연합국에 참여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패전국의 속국에 속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남쪽으로 미국 군정이 들어오고 북한으로는 소련 군정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군정이 한 3년 됐죠. 미군정을 지나가지고 1948년에 드디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탄생했고 북한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한은 대한민국이니까 미국의 영향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유시장 경제를 택했습니다. 물론 이제 재헌헌법을 보면은 그렇게 자유시장 경제라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경제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인민민주주의를 채택했고 사회주의 통제 경제를 채택했습니다. 이게 소련의 영향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남한과 북한이 이념적으로 다른 체제를 선택해서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80년이 지난 것이 오늘의 지도에서 본 것과 같이 남한과 북한의 차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별로 생각하지 않는, 뭐 생각할 필요도 없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있는 그 이념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념이 100년 전에 조선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차이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이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새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